안녕하세요. 저는 순회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신상천입니다. 여러분들과는 물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물을 이용한 과학적 도구들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 철학자 아르키미데스의 나선형 펌프입니다. 약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스의 작가 아타나이오스는 아르키미데스가 히에론 2세의 부탁을 받아 거대한 선박을 제작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시라쿠시아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선박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가장 큰 수송선이었습니다. 아테나이오스에 따르면 시라쿠시아에는 정원과 아포로디테 신전이 딸려 있었으며 약 600여 명이 승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선저에 물이 차면 아르키메데스 나선 양수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였다고 합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나선 양수기는 왼쪽의 그림과 같이 축을 돌리면 축에 연결된 나선이 물을 길어 올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르키메데스는 이집트에서 나선 펌프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레방아입니다. 물레방아는 큰 바퀴를 물의 힘으로 돌려 곡식을 찢는 방아로 큰 나무 바퀴를 가로지르는 굴대에 넓적한 나무가 달려있고 이것이 공기를 띄운 방아채를 누르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나무 바퀴가 돌아가면 놀림대가 방아채의 끝을 눌러 방아채가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때 방아채 끝에 달린 공이가 땅에 묻혀있는 속이 우묵한 통인 방아확 속에 있는 곡식을 찢는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나선형 펌프, 물레방아 모두 오래전부터 농사에 물을 이용한 도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는 옛날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신라인들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석굴암이 있는 토암산은 동해의 바닷물을 들이마셔서 구름과 안개를 토해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동해로부터 밀려오는 물기로 습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습기와 안개 속에서 어떻게 석굴암은 천년을 원래의 모습대로 오래도록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신라인들의 뛰어난 과학적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석굴암이란 무엇일까요?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언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어떻게 보존되어 있었을까요? 동영상을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국보 24호 석굴암은 통일 신라시대 경도광 때인 751년에 제작된 예술 작품입니다. 오호, 이런, 벌써 다 보고 나가려고요? 누가 어떻게 만들었기에 이 산속에 1200년을 넘게 견디어 여기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자자, 눈을 감고 천천히 천년 전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높은 문화를 꽃피웠던 8세기 통일 신라 시대에 김대성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김대성은 불국, 즉 부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함께 짓습니다. 불국사는 힘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나라로 향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석굴암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던 그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석굴암에 대한 고민 끝에 김대성은 어두운 곳에서 해가 뜨는 순간 부처님의 몸이 주변을 밝히는 것으로 연출하고자 합니다. 깨달음이란 곧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진 상태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김대성은 토암산 높은 산 꼭대기 동쪽 바다에 일출이 가장 잘 보이는 방향으로 인공적인 석굴을 만들기로 합니다. 먼저 가운데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모습을 조각합니다. 바깥쪽의 전실에는 세상을 지키는 신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수문장인 금강 역사가 있으며 부처님께 가는 통로에는 사방을 지키는 사천왕이 있습니다. 통로를 따라 들어가면 본실이 나오는데 가운데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리하고 불법을 널리 세상에 펴는 보살들과 10대 제자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무게의 돌들을 치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쌓았고 천정을 덮습니다. 그 과정은 실로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조심해! 무너진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오랜 시간이 흘러 드디어 석굴암이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토암산 앞바다에 해가 떠오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이렇게 하여 석굴암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1200년의 시간을 견디어 1995년 세계 문화유산으로 선정됐습니다. 문화유산은 우리가 아는 만큼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빛과 바람과 물과 돌이 함께 빚은 석굴암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경주시 동쪽에 우뚝 솟은 산이 토암산인데 산 아래에 불국사가 있고 산 꼭대기에 암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절이 바로 국보 제24호이자 유네스코가 전 세계인이 널리 아끼고 보호해야 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석굴암입니다. 돌로 지은 집이 마치 에스키모인들의 집 같습니다. 집 안에 불상을 놓아두고 벽면에는 여러 보살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석굴암 밑에 보면 감로수라는 약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석굴암이 그냥 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맑고 차가운 샘물 위에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샘물 위에 세웠을까요? 그래요. 서늘한 샘물이 석굴암 밑으로 흘러 바닥에만 이슬이 맺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벽과 천장의 돌도 얇게 해서 끼워 맞춤으로써 통풍이 잘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음료수를 먹으려고 컵에 얼음을 넣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컵 주위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원리가 석굴암에 적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석굴암에 있던 습기가 모두 바닥으로 내려와서 흘러가 석굴암에는 습기가 맺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 침략기 이후에 석굴암을 고치면서 물기를 석굴 밖으로 빼내고 석굴암 둘레를 시멘트로 막아버렸습니다. 이후 바람도 잘 통하지 않고 빗물도 새어 굴 안에 습기가 차고 이끼도 끼가 되었어요. 현재는 물길 대신 유리벽과 온도 조절기를 설치하여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훌륭한 건축 기술과 조각 솜씨로 석굴암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이용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완벽하게 보존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 내었던 것입니다. 석굴암을 만드는 과정과 기술의 우수성을 알고 나니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석굴암을 잘 보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석굴암이 잘 보존되어 후손들이 천년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아주 보람 있는 일이 되겠죠. 다음은 포석정입니다. 경주 남산 서쪽 계곡에 있는 포석정은 신라 패망의 현장으로 널리 알려진 비운의 장소입니다. 후백제의 견훤이 쳐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신라 경혜왕이 이곳에서 연회를 열다가 사로잡혀 왕비와 부하들 앞에서 자결한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포석정 곡수거의 물길은 술잔이 벽에 부딪히지 않고 돌아 흐르는 놀라운 과학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포석정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발전시켰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ue the 12-star fairies. 신라 천년의 고도 보물창고 경주 포석정. 신라의 풍류를 엿볼 수 있는 유적지로 안압지와 함께 꼽히는 곳이 포석정이다. 경주 남산 아래 사적 제1호로 지정된 포석정은 화강암으로 수로를 만든 인공 구조물이다. 4세기 중국의 명필가 왕희진은 친구들과 함께 물 위에 술잔을 띄워 술잔이 자기 앞에 오는 동안 시를 읊고 시를 짓지 못하면 벌로 술을 마시는 유상곡수연을 즐겼다고 한다. 그 유상곡수연을 즐기기 위해 만든 시설이 바로 포석정이다. 신라인들은 경주의 주산인 남산자락 중림과 송림이 울창하고 맑은 시내가 흐르는 운치 있는 곳에 포석정을 만들었다. 화강암에 인공수로를 굴곡지게 만들고 거기에 물을 흐르게 하여 유상곡수연의 풍류를 즐겼던 것이다. 당시에는 남산계곡의 물줄기를 끌어들여 수로에 흐르게 했고 돌거북을 만들어 입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게 했다고 전하나 오늘날 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통일신라 시대 역대 왕들이 연회를 즐기던 곳으로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 제49대 헌강왕이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 때 남산에 산신령이 내려와 춤을 추자 왕도 따라하면서 어무산신무란 신라무용이 생겨났다고 전한다. 포석정은 화랑정신을 도야하며 시문을 짓고 속세를 떠나 유정을 느끼던 신라인의 기상과 풍류가 넘쳐난 장소였다. 타원형의 포석정은 그 형태가 전복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전체 규모는 길이 10.3m, 폭 7m 정도이고 수로 길이는 약 22m이다. 도랑의 폭은 약 30cm 정도이고 깊이는 22cm 정도 되는데 처음 물이 들어오는 입구와 출구에 낙차를 두었다. 포석정은 규모가 작아서 물이 그대로 흘러가면 불과 2, 3분 만에 빠져나가므로 시 한 편을 짓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다. 신라인들은 포석정의 물이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술잔이 물길을 돌 때 맴돌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여 시간을 지체하도록 아주 주의 깊게 물길의 폭과 깊이, 모양을 설계했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유상곡수 유적이 남아있는데 포석정과 비교해 맴돌아 나가는 구조가 아니어서 유속을 늦추기 위해 규모를 크게 만들었다.
이곳은 신라 경혜왕이 잔치를 베풀며 놀다가 후백제 견훤의 습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장소라는 설도 있으나 최근 나라를 위해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는 연구 발표로 인해 시대에 따라 용도가 바뀌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포석정을 설계한 조상들은 이미 1000년 전에 물과 같은 액체가 흐르는 이치에 대한 학문인 유체과학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길의 깊이와 폭을 조정함으로써 물의 양과 물이 흐르는 빠르기를 조절하여 물길에 따라 흐르는 잔이 특정 지점에서 회돌이 현상으로 멈춰서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쉽게 잔을 집어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신라시대 조상들이 이와 같은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과학적 고증을 통해 확인되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술잔이 특정 지점에서 맴돌 수 있었던 것은 유체과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술잔이 흘러갈 때 술잔이 뒤집히지 않고 술잔의 흐름이 다양한 점 등은 조상들이 유체 이동에 대해 높은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포석정 곡수건은 전반적인 형태가 고리 모양을 갖춤으로써 장자 아래에서도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한 조상들의 과학성과 실용성이 돋보이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과학 문화유산이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의 자경루에 대해 볼까요? 이것은 지금 남아있는 창경궁에 있는 자경루입니다. 자경루는 1434년 장영실, 이천, 김조 등이 만들어 국가 표준시계로 사용하였습니다. 자경루는 보통 물시계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물시계가 아니라 자동 시보장치가 있어서 일정 시간마다 종, 북, 징을 쳐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었답니다. 그럼 자경루의 작동 원리를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물그릇은 청동으로 지름 93.5cm, 높이 70cm입니다. 이 그릇의 이름은 대파수호로 여기에 넉넉히 물을 부어주면 그 물이 아래의 중파수호와 소파수호를 거쳐 일정한 속도로 흘러나와 제일 아래쪽에 길고 높은 수소호에 물이 차고 수소호에 물이 차오르면 그 위에 떠있는 잣대가 점점 올라가 미리 정해진 눈금에 닿으며
그곳에 장치해 놓은 지렛대 장치를 건드려 그 끝에 쇠구슬을 구멍 속에 굴려 넣어줍니다. 쇠구슬은 다른 쇠구슬을 굴려주고 그것들이 차례로 미리 꾸며놓은 여러 장치를 이용하여 종, 징, 북을 올리거나 나무로 만든 인형이 하단의 작은 창에 나타나 시각을 알려주는 팻말을 들어 보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문화재에 대해 물을 이용한 대표적인 것들을 보았습니다. 해결 과제는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요구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적고 그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